내 머리는 장식품인가? 박이병. 내가 말한 좌표는 여기가 아니잖아. 미 육군 대위 존 밀러의 고함 소리가 먼지와 화약 냄새가 뒤섞인 훈련장을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그의 목소리는 훈련의 소음 속에서도 유독 날카롭게 고막을 파고들었다. 섭씨 35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땅은 모든 것을 흐릿하게 만들었지만 밀러 대위의 분노만은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의 앞에는 20살 남짓되어 보이는 젊은 한국군 병사 박진우 이병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박 이병의 전투복은 이미 땀으로 흥건했고 헬멧 아래로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흙먼지와 뒤엉켜 그의 젊은 얼굴에 검은 줄을 그었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어깨가 그의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밀러 대위는 거구였다. 2미터에 가까운 키에 근육질 몸은 한국군 병사들 사이에서 유독 두드러졌다. 그는 마치 포식자처럼 박이병 주위를 맴돌며 계속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냈다. 이 간단한 독도법 하나 제대로 못해서 전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너희 한국군은 다 이 모양인가 이러니 북쪽의 돼지들에게 항상 끌려다니기만 하는 것 아닌가? 그의 말은 단순한 질책을 넘어섰다.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자 동맹국 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결여된 발언이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한국군 병사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한미연합훈련의 특수성과 밀러의 계급 때문에 섣불리 나설 수 없었다. 침묵 속에서 분노와 무력감이 공기 중에 무겁게 떠다녔다. 미군 병사들 역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일부는 밀러의 과격한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며 시선을 피했고 일부는 어색한 웃음으로 상황을 외면했다. 밀러의 이런 행동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훈련 내내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며 한국군을 얕보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그는 이번 훈련을 자신의 경력을 위한 발판 정도로만 여기는 듯했다. 바로 그때 훈련장 한쪽 구석에 세워진 임시 지휘 텐트. 그늘 아래에서 한 여성이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연. 그녀는 다른 병사들처럼 전투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에 띄는 계급장이나 부대 마크는 전혀 부착하지 않았다. 작은 체구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손에 든 수첩과 펜은 그녀를 영락없는 행정 지원 장교나 통역관처럼 보이게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평온해 보이는 얼굴과 달리 그녀의 눈은 훈련장 전체의 상황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밀러 대위의 분노, 박이병의 위축됨, 그리고 주변 병사들의 미묘한 심리 변화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수첩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닌 상황 분석과 평가가 날카롭게 적히고 있었다. 그녀의 관점에서 밀러 대위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다. 그것은 을지 프리덤 실드라는 중요한 연합훈련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였다. 상호 존중과 신뢰가 생명인 연합작전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모욕은 전체 팀워크를 와해시키고 작전 목표 달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었다.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밀러의 고함은 계속되었다. 대답해 귀는 장식인가? 내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건가? 그는 박이병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박이병은 휘청거리며 뒤로 몇 걸음 물러나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균형을 잡기 위해 허우적거리는 그의 모습에 몇몇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낮은 비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순간
한국군 분대장인 김하사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앞으로 나서려 했다. 하지만 그의 곁에 있던 선임 부사관이 그의 팔을 잡아 막았다. 지금 나서는 것은 오히려 박이병을 더 곤란하게 만들 뿐이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김하사는 분노로 이가 갈렸지만 어쩔 수 없이 발을 멈춰야 했다. 이수연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밀러의 행동이 용납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훈련 중에 엄격한 질책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인격 모독과 신체적 위협, 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조롱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이것은 훈련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넘어 양국 군대의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다. 그녀는 수첩을 조용히 덮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텐트 그늘에서 벗어나 자결하는 태양 아래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내딛는 걸음 하나하나에는 이상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훈련장의 소음이 순간적으로 멀어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먼저 알아차린 것은 밀러 대위와 가까이 있던 미군 병사들이었다. 그들은 통역관으로 보이는 작은 동양인 여성이 왜 이 험악한 상황에 끼어드는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평범한 모습은 이 살벌한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나비 같았다. 밀러 대위 역시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잠시 고함을 멈추고 짜증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웬 참견이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상황을 중재하러 온 하급 장교나 혹은 겁도 없이 끼어드는 통역병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박진우 이병은 자신의 앞에 선 작은 여성의 등을 보며 어리둥절했다. 그는 훈련소에서 본 적 없는 얼굴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자신을 도우러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무가 있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수연은 밀러 대위와 박이병 사이 정확히 3미터 거리에 멈춰섰다. 그녀는 먼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박이병에게 시선을 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짧은 위로와 안심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대한 산처럼 서 있는 밀러 대위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함께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한 지휘관의 냉철한 분노였다. 그녀는 아직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이 느껴졌다. 밀러는 그녀의 당돌한 시선에 기분이 상했다. 그는 팔짱을 끼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뭔가 통역 양반 할 말이라도 있나? 아니면 이 무능한 병사에게 내 말을 전해주러 온 건가? 그렇다면 똑똑히 전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음번엔 군화발로 걷어차일 줄 알라고. 그의 무례한 발언에도 이수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마치 그의 모든 것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처럼 그녀의 침묵은 그의 조롱보다 더 강력한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밀러는 점차 자신이 조롱의 대상이 된 듯한 기묘한 불쾌감에 휩싸였다. 상황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한 명의 병사를 향했던 밀러의 분노는
이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작은 여성을 향해 옮겨가고 있었다. 훈련장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벌어질 일은 이 훈련의 향방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이들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이었다. 이수연은 그 모든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녀는 밀러 대위의 오만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시험해 볼 생각이었다. 동시에 그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명확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녀가 이곳에 온 것은 단순한 중재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너진 군기와 훈련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작전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주변의 한국군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저 여군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거구의 미군 대위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모습에 자신들도 모르게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어쩌면 저 사람이 이 부당한 상황을 바꿔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었다. 박이병 역시 떨리는 눈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밀러는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뭐야, 벙어리인가 할 말이 없으면 썩 꺼져. 여긴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그가 손을 들어 그녀를 향해 삿대질을 하려는 순간이었다. 이수연은 그보다 한 발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할 정도로 주변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대위, 단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이수연의 입에서 나온 대위라는 단어는 총성이나 포성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존 밀러의 오만한 질주에 제동을 걸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그의 계급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암시가 담겨 있었다. 밀러는 순간 말을 잃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번에는 완벽한 억양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영어였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에는 훈련장을 가득 메운 먼지들을 가라앉힐 만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Captain Miller, I believe your current method of instruction deviates significantly from the mutually agreed upo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for this joint exercise. 밀러 대위, 당신의 현재 교육 방식은 이번 연합훈련을 위해 상호 합의된 표준 행동 절차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녀는 특정 규정집의 조항을 언급하듯 정확한 단어를 사용했다. 그녀의 말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규정과 원칙에 기반한 냉철한 지적이었다. 이것은 밀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의 개입이었다. 그는 고함이나 감정적인 대응을 예상했지만 눈앞의 작은 여성은 마치 변호사처럼 논리적으로 상황을 압박해왔다. 밀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특유의 오만함으로 자신을 무장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다시 한번 훑었다. SOP 표준 행동 절차, 지금 나한테 규정 따위를 들먹이는 건가? 책상에 앉아 서류나 뒤적이는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현장 훈련에 끼어드는 거지. 그의 말은 주변 미군 병사들을 향한 과시이기도 했다. 그는 이 여성을 공개적으로 망신 줌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다시 세우려 했다. 그는 그녀가 기껏해야 대위 이하의 하급 장교이거나 혹은 군 경험이 전무한 민간인 통역관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지 않고서야 감히 자신에게 저렇게 정면으로 맞설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수연은 그의 조롱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 차가워졌다.
제 신분이 무엇인지는 이 상황과 무관합니다. 대위. 중요한 것은 당신이 동맹국 병사의 인격을 모독하고 훈련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규정 이전의 군인으로서의 명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녀의 반박은 더욱 날카로웠다. 그녀는 논점을 규정 위반에서 군인의 명예라는 더 상위의 가치로 격상시켰다. 이로써 밀러는 졸지에 연합훈련의 원칙을 어긴 무례한 장교일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명예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그의 얼굴 근육이 분노로 꿈틀거렸다. 주변의 한국군 병사들은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그녀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지만 거구의 미군 대위를 상대로 조금도 밀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압도하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다. 억눌려 있던 그들의 분노가 통쾌함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박진우 이병은 자신을 가로막고 선 그녀의 작은 등이 세상 그 어떤 방패보다 더 든든하게 느껴졌다. 반면 미군 병사들의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다. 밀러의 편을 들 수도, 그렇다고 대놓고 그를 비난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밀러와 친분이 있던 몇몇 병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성적으로는 저 동양인 여성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밀러의 행동은 명백히 도를 넘었고 그것이 미군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 밀러는 이빨을 갈았다. 논리로는 그녀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가장 원초적이고 비열한 방식으로 공격 방향을 틀었다. 바로 그녀의 성별과 외모였다.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그녀의 작은 체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명예, 하전쟁터에 나가본 적도 없는 여자에게서 명예라는 단어를 듣게 될 줄은 몰랐군. 당신 같은 사람들은 안전한 후방에서 커피나 마시며 서류 작업이나 하는 게 어울려. 여긴 진짜 남자들이 피와 땀을 흘리는 곳이라고.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노골적인 성차별적 발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것이 그녀에게 가장 큰 모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수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것은 그녀가 보여준 첫 번째 감정의 변화였다. 하지만 그것은 모욕감 때문이 아니었다. 상대를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바닥까지 드러내는 밀러의 어리석음에 대한 차가운 실망감에 가까웠다. 그녀는 밀러라는 인간에 대한 평가를 끝마쳤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였다. 그러나 그녀가 움직이기 전 밀러는 쐐기를 박으려는 듯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큰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는 더욱 농축된 악의가 담겨 있었다. 알아들었나? 아가씨,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야. 그러니 곱게 물러나는 게 좋을 거야. 괜히 끼어들었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나만 곤란해지니까.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는 자신의 신체적 우위를 이용해 그녀를 위협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이수연의 모습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턱이 미세하게 위로 들리며 그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 당당함에 밀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위협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자신의 마지막 카드였던 물리적 위협마저 무력화되자 밀러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자신이 이 작은 여성에게 완전히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수많은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수치심이 그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그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그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찢어질 듯했다. 웃기지 마. 내까진 여자 밑에선 훈련 못 받아.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I can't train under a woman like you. Get the hell out of my sight. Now. 그 말이 훈련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은 멈췄다. 바람도, 먼지도, 멀리서 들려오던 총성도 모두 사라졌다. 오직 밀러의 추악한 외침만이 메아리치며 모든 이의 귀에 밝혔다. 그것은 단순히 한 여성을 향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군, 나아가 동맹국 군대 전체에 대한 모독이었다. 한국군 병사들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김하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선임 부사관의 제지도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것 같았다. 미군 병사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무리 밀러가 막 나가는 인간이라 해도 공적인 자리에서 저런 말을 내뱉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상황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수연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의 등대처럼 그녀는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밀러의 폭언을 마지막 조각으로 그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완료한 듯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행동은 마치 알겠다. 너의 입장은 충분히 들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전혀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이제 너의 역할은 끝났다는 최종 선고와도 같았다. 밀러는 그녀의 알 수 없는 반응에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수연은 더 이상 밀러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양국의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병사들은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을 복종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마치 무언의 연설을 하는 것 같았다. 모두 지켜보아라. 원칙이 어떻게 세워지고 무질서가 어떻게 바로잡히는지를. 그리고 그녀는 다시 밀러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번에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온화함이나 용서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짖는 모든 상황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음을 확신하는 자의 냉혹한 미소였다. 대위. 그녀가 다시 한번 그를 불렀다. 방금 그 발언.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는 훈련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수연의 마지막 경고는 기름을 가득 실은 유조선에 던져진 성냥불과 같았다. 존 밀러 대위의 이성은 그 한마디에 완전히 소멸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후회라는 단어가 비웃음처럼 맴돌았다. 감히 이 작고 보잘것없는 동양인 여자가 자신에게 후회를 가르치겠다고 그의 군 경력 전체를 통틀어 이보다 더한 모욕은 없었다.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굵은 목에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고 거친 숨소리가 헬멧 아래에서 새어나왔다. 그는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던 것이 자신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저 여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침묵, 그녀의 논리, 그리고 마지막 경고까지 모든 것이 자신을 거대한 덫으로 몰아넣는 과정이었음을 직감했다. 후에 내가 나를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밀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를 향해 다가섰다.
육중한 군화가 마른 흙바닥을 짓밟는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위협적으로 울렸다. 그는 자신의 압도적인 신체 크기로 그녀를 완전히 짓누르려 했다. 이수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가오는 밀러를 피하지도 뒷걸음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마치 깊게 뿌리내린 고목처럼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밀러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다. 주변의 병사들은 숨을 삼켰다. 이제 상황은 말싸움을 넘어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치달았다. 한국군 병사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특히 김하사는 권총 손잡이에 손을 가져가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상대는 동맹군 장교였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명백한 하극상이자 폭행 예고였다. 미군 측의 젊은 장교인 에반스 소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밀러를 말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위님, 그만하십시오. 라고 외쳐야 했다. 하지만 그의 발은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목구멍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밀러의 광기와 그에게 맞서는 여자의 알 수 없는 침착함이 만들어내는 기묘한 압박감에 짓눌려 버린 것이다. 마침내 밀러는 이수연의 바로 코앞에 멈춰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삼켜버렸다. 그는 고개를 숙여 그녀를 내려다보며 경멸과 증오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네가 도대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지. 내 계급이 뭔데 설마 아니. 저기 구석에 처박힌 보급 부대 중이라도 되나. 그는 일부러 그녀의 잠재적 계급을 낮춰 부르며 모욕했다. 하지만 이수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그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 고요함은 밀러에게 있어 가장 큰 도발이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이 여자의 평정을 깨부수고 그녀의 얼굴에서 공포와 고통을 보고 싶다는 파괴적인 충동에 휩싸였다.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올라왔다. 굽고 투박한 검지 손가락이 이수연의 어깨를 향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지. 여기서. 그는 말을 하며 손가락으로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쿡 찔렀다. 사라져. 그 행동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벌레처럼 여기는 지독한 경멸의 표현이었다. 모두가 이수연이 비명을 지르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최소한 움찔하기라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밀러의 손가락이 닿은 그녀의 어깨는 마치 강철로 만들어진 벽처럼 단단했다. 오히려 손가락 끝에 충격을 느낀 것은 밀러 자신이었다. 그는 마치 바위를 찌른 듯한 느낌에 순간 당황했다. 그녀의 몸은 가녀려 보였지만 그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밀도의 힘이 응축되어 있었다. 수년간의 혹독한 특수부대 훈련으로 다져진 모든 근육과 신경이 완벽하게 통제되는 몸이었다. 밀러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꼈다. 눈앞의 여성은 자신이 생각했던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위장한 포식자였다. 그러나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밀러는 그 위험 신호를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당황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더 큰 분노를 터뜨렸다. 이게. 그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이번에는 손가락이 아닌 손바닥 전체로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이번에야말로 그녀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칠 생각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이수연은 땅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아주 약간 흔들렸을 뿐 균형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밀어붙이는 그의 힘을 마치 버드나무가 바람을 흘려보내듯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분산시켰다. 그녀의 하체는 반석처럼 안정적이었고 상체는 유연하게 충격을 받아냈다. 밀러는 마치 거대한 스프링을 미는 듯한 기분 나쁜 반발력만 느꼈다. 이제 상황은 기이한 코미디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거구의 남성이 작은 여성을 상대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여성은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모습. 밀러의 얼굴은 이제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수치심으로 완전히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그의 등에 밝혔다. 이 계집애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밀러는 마지막 남은 자제력마저 내던졌다. 그는 이수연의 멱살을 잡기 위해 두 손을 뻗었다. 그녀의 전투복 옷깃을 움켜쥐고 그대로 들어올려 바닥에 내리꽂을 심산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위협이나 경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폭행의 시작이었다. 그의 손이 매서운 속도로 그녀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다. 김 하사가 안 되라고 외치며 뛰쳐나가려 했다. 박이병은 자기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에반스 소위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밀러의 손이 이수연의 옷깃에 닿기 직전.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바로 그 순간. 이수연이 처음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작고 미세해서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는 그저 오른쪽 발을 반보 정도 뒤로 물렸을 뿐이다.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녀의 몸의 중심이 낮아지고 안정되면서 앞으로 펼쳐질 폭풍을 맞이할 완벽한 자세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변했다. 지금까지의 냉정함과 관조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전장에서 수없이 생사를 넘나든 특수부대 지휘관의 살벌한 투기가 섬광처럼 번뜩였다.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거해야 할 표적을 바라보는 맹수의 눈빛이었다. 밀러는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이수연의 손을 보지 못했다. 그의 시야에는 오직 그녀의 멱살만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목표에 닿기 직전 그는 자신의 손목에 차가운 무언가가 닿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팔 전체에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퍼져나갔다. 이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그녀는 밀러의 공격을 기다렸던 것이다. 그가 모든 규칙을 어기고 명백한 공격을 감행하는 순간을, 그 순간은 그의 모든 행동을 정당 방위가 아닌 상관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짓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다. 그녀는 일부러 두 번의 신체 접촉을 허용했다. 그리고 세 번째, 돌이킬 수 없는 공격의 순간에 마침내 그녀의 작전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되었다. 존 밀러 대위의 손이 뱀처럼 이수연의 멱살을 향해 쇄도했다. 그의 눈에는 이성을 잃은 광기와 함께 상대를 제압하고 굴복시키려는 원초적인 욕망이 번뜩였다. 그가 보기에 이 작은 여성은 이제 곧 자신의 소나기 안에서 종이장처럼 구겨져 바닥에 내팽개쳐질 운명이었다. 승리는 명백히 자신의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이수연의 전투복 옷깃에 닿기 약 1인치 전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시야 한 구석에서 무언가 그림자 같은 것이 솟아오르는가 싶더니 자신의 손목에 강철 같은 것이 올가매는 감각이 느껴졌다. 밀러는 자신도 모르게 짧은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그녀의 손이었다.
작고 가녀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손. 그녀의 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확했다. 밀러가 공격을 위해 팔을 뻗는 바로 그 힘과 속도를 역이용하여 그의 손목을 감아쥐고 비틀었다. 합기도의 기본 원리인 원류를 이용한 완벽한 제압 기술이었다. 공격자의 힘에 저항하는 대신 그 힘의 흐름에 올라타 방향을 바꾸고 제압하는 고도의 기술이었다. 밀러의 거대한 몸이 순간 공중에 뜬 것처럼 균형을 잃었다. 그의 팔 전체에 전기 같은 격통이 흘렀다. 손목 관절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이면서 뼈와 인대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고통이 뇌를 강타했다. 그는 팔을 빼내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마치 바이스 플라이어처럼 그의 손목을 단단히 고정하고 있었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불과 1초 전만 해도 공격자였던 밀러는 이제 완벽한 피제압자의 신세가 되어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마법이라도 부린 것인가? 그의 머릿속은 혼돈과 고통으로 하얗게 변해버렸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훈련장의 모든 이들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들의 눈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사람에게 고정되었다. 방금 뭐가 지나간 거지?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폭력적인 공격이 예상되었던 순간은 오히려 한편의 무술 영화처럼 비현실적인 정적으로 변해 있었다. 김하사는 뛰쳐나가려던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눈에는 경악과 함께 희미한 희열이 감돌았다. 에반스 소위는 자신의 눈을 비볐다.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고통으로 일그러진 밀러의 얼굴과 그런 그를 아무렇지도 않게 제압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은 너무나도 선명한 현실이었다. 이수연은 밀러의 고통스러운 신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밀러의 손목을 잡은 왼손에 아주 약간의 힘을 더 주었다. 아앙 밀러의 입에서 더 큰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그에게 누가 이 상황의 지배자인지를 명확하게 각인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비어있는 오른손을 천천히 움직였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의 오른손에 집중되었다. 그녀는 마치 아주 중요한 의식을 치르듯 자신의 전투복 상의 지퍼를 향해 손을 가져갔다. 찌익 금속 지퍼가 내려가는 소리가 이 기묘한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지퍼를 가슴팍까지 내렸다. 그러자 전투복 안에 입고 있던 짙은 녹색의 기능성 티셔츠와 함께 전투복 목깃 안쪽에 부착된 것이 드러났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을 발하는 순운으로 만들어진 한 쌍의 표식이었다. 대나무 잎 3개가 나란히 놓여 있고 그 위에 무궁화 봉오리가 피어난 모양. 대한민국 국군의 중령 계급장이었다. 계급장을 먼저 알아본 것은 한국군 병사들이었다. 그들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중령님. 누군가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대위보다 무려 2단계나 높은 대대장급 지휘관의 계급.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상황도 모르고 하급자라 여겼던 여성이 실은 까마득한 상급 지휘관이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미군 병사들 중에서도 한국군의 계급 체계를 아는 이들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에반스 소위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류트넌 콜로넬. 그는 저 계급장이 미군의 은색 떡갈나무 잎과 동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위를 애송이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계급이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계급장만으로는 그녀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녀의 정체는 단순한 영관급 장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이상의 존재였다. 이수연은 고통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밀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그녀가 특수전 사령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한국군 병사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대한민국 육군의 최정예 요원들이 모인 곳. 그 이름만으로도 무게감이 달랐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밀러의 얼굴에 떠오른 공포를 확인했다. 그리고 마지막 확인 사살을 가했다.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 중령 이수연이다. 제707 특수임무단. 그 이름이 이수연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훈련장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마치 절대 영도의 혹한이 훈련장 전체를 덮친 것 같았다. 치발링치 백호 부대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한 대한민국 최강의 대테러 특수부대. 존재 자체가 국가 1급 기밀이며 그 부대원 한 명 한 명이 인간 병기로 불리는 전설 속의 부대였다. 한국군 병사들에게 707은 선망과 동시에 경외의 대상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는 작은 체구의 여성이 바로 그 전설의 707 부대원. 그것도 부대를 지휘하는 중령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충격은 경악을 넘어 공포에 가까운 경외심으로 바뀌었다. 밀러 대위는 한국군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스페셜 미션 배탈리언이라는 단어와 주변 한국군 병사들의 반응만으로도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게 돌아가는지 직감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일반적인 장교가 아님을,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대임을 깨달았다. 그의 머릿속에 지난 몇 시간 동안 자신이 그녀에게 내뱉었던 말들이 스쳐 지나갔다. 전쟁터에 나가본 적도 없는 여자. 안전한 후방에서 커피나 마시는 사람.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까짓 여자 밑에선 훈련 못 받아. 그 모든 말들이 이제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분노와 오만함이 있던 자리는 이제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원초적인 공포로 가득 찼다. 동맹국 장교를, 그것도 최정예 특수부대의 지휘관을 수많은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하고 폭행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군 경력의 종말은 물론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최악의 스캔들이었다. 이수연은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밀러의 손목을 잡은 채 그의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더 무서운 압박감으로 밀러를 짓눌렀다. 훈련장은 이제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오직 밀러의 거친 숨소리와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그 침묵을 간간히 깨뜨릴 뿐이었다.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훈련장에는 오직 두 종류의 소리만이 존재했다. 하나는 멀리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 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존 밀러 대위의 목구멍에서 새어나오는 공포에 질린 짐승의 헐떡임이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이수연 중령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허공에 고정된 채 자신의 찬란했던 군 경력이 산산조각 나는 미래를 보고 있었다. 중령 707 특임단. 그 단어들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망치처럼 울려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하극상이 아니었다. 동맹국에, 그것도 최정예 특수부대 지휘관을 상대로 저지른 만행. 군법 회의는 물론이고 불명예 전역과 함께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중죄였다. 어쩌면 미얀 동맹 관계에 외교적 문제까지 일으킬지도 모른다. 그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했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축축한 공포만이 남았다. 이수연의 손에 잡힌 그의 손목은 여전히 불타는 듯 아팠지만 이제 그 고통은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동안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정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수치심이었다. 수많은 부하들, 그리고 그가 무시하고 멸시했던 한국군 병사들 앞에서 이 작은 여자에게 완벽하게 제압당하고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끔찍한 수치심이었다. 그의 평생을 지탱해온 가치관, 강한 육체, 미국인이라는 우월감, 그리고 남성이라는 지배적 위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했다. 그의 자존심은 갈갈이 찢겨 진흙탕에 처박혔다. 공포가 그를 굴복시키려 할수록 찢겨진 자존심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바로 그 순간 기적처럼 느껴지는 일이 일어났다. 그를 올가매고 있던 강철 같은 소나기의 힘이 스르르 풀리는 것이 느껴졌다. 이수연이 그의 손목을 놓아준 것이다. 밀러는 갑작스러운 해방감에 잠시 어리둥절했다. 그는 고통이 사라진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수연은 그의 손목을 놓아준 뒤 아주 자연스럽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도 침착하고 여유로워서 마치 자, 이제 너의 선택을 보여줘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밀러에게 공간을 주었다.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선택할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그녀의 행동에 당황했다. 왜 저러는 거지? 왜 저 위험한 맹수를 풀어주는 거지? 김하사는 반사적으로 허리에 찬 권총으로 다시 손을 가져갔다. 그는 이수연 중령의 의도를 알 수 없었지만 만약 밀러가 다시 공격한다면 이번에야말로 즉시 그를 쏘아 제압할 생각이었다. 에반스 소위는 거의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Captain, no. Sir, please. Stand down. 대위님, 안 됩니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그는 밀러가 제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는 밀러의 눈빛을 보고 절망했다. 밀러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광기 어린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밀러에게 이수연의 행동은 자비나 기회로 보이지 않았다. 그의 뒤틀린 자존심은 그것을 최후의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감히 나를 동정해 네가 나를 용서라도 하겠다는 건가? 그는 그녀의 여유로운 태도에서 자신을 완전히 가지고 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공포는 어느새 증오와 분노로 변해 그의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본능이 마지막 싸움을 벌였다. 멈춰 여기서 멈추면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여기서 또다시 덤벼들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장이야. 이성의 목소리가 필사적으로 외쳤다. 하지만 수치심과 분노에 찬 본능의 목소리는 더 컸다. 아니, 이대로는 안 돼. 여기서 저 여자를 쓰러뜨려야 해. 힘으로 굴복시켜야 해. 그래야만 나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어. 어리석은 자의 논리였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인간은 종종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법이다. 밀러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여기서 이수연을 때려눕히고 자신의 힘이 계급 따위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생각이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설령 나중에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최소한 패배자로 기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온몸의 근육이 폭발 직전에 화산처럼 부풀어 올랐다. 그는 더 이상 장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상처 입고 분노한 한 마리의 야수였다. 그는 주변의 시선도 미래에 닥쳐올 파멸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눈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저 여자를 부숴버리고 싶다는 파괴적인 충동만이 그를 지배했다. 밀러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짐승의 포효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다. 그 소리에는 그의 모든 분노, 수치심, 절망,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광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군화로 땅을 박차고 마치 미식축구의 라인베커처럼 저돌적으로 이수연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목표는 더 이상 멱살을 잡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육중한 몸 전체를 무기로 삼아 그녀를 들이받아 뼈를 부러뜨릴 작정이었다. 그의 돌진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맹렬해서 주변의 병사들은 반응할 시간조차 없었다. 김하사가 총을 뽑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에반스 소위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일어났다. 120kg이 넘는 거구가 사리를 가득 담아 가녀린 여성에게로 날아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광기 어린 돌진의 목표물인 이수연은 놀랍게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나 당황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아주 옅은, 거의 알아차리기 힘든 연민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결국 그 길을 선택하는군. 어리석은 자.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밀러가 자신에게 도달하기 직전까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다가오는 거대한 파도를 온몸으로 맞이하려는 서퍼처럼 그녀는 자신의 발밑 땅의 감촉을 느끼고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을 읽고 그리고 미친 듯이 돌진해오는 거대한 질량의 속도와 각도를 계산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명료했다. 이제 이 길고 지루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내릴 시간이었다. 존 밀러 대위의 광기. 어린 돌진은 마치 제동 장치가 풀린 화물 열차와도 같았다. 그의 육중한 몸은 대기를 찢으며 오직 파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갔다. 그를 목격한 모든 이들은 숨을 멈췄다. 저 압도적인 질량과 속도 앞에 인간은 그저 가을 낙엽처럼 찢겨나갈 운명이라고 모두가 생각했다. 충돌은 피할 수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이수연 중령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돌진해오는 밀러의 어깨, 무릎, 그리고 시선의 미세한 변화까지 놓치지 않고 쫓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이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이루어졌다. 그녀는 밀러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움직임이 만들어낼 미래를 보고 있었다. 밀러와의 거리가 2미터 이내로 좁혀진 순간 마침내 이수연이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폭발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물 흐르듯 유연하고 한치의 낭비도 없었다. 그녀는 왼발을 축으로 삼아 몸을 오른쪽으로 45도 비틀었다. 그것은 전진도 후퇴도 아닌 공격의 선센에서 비껴나는 완벽한 회피 기동이었다. 밀러는 목표물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듯한 착각에 순간 당황했다. 그는 거대한 몸을 억지로 틀어 그녀를 쫓으려 했지만 이미 엄청난 가속도가 붙은 그의 몸은 그의 의지를 배신했다. 그는 이수연이 원래 서 있던 자리를 허망하게 지나쳐버렸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 승패를 갈랐다. 밀러가 그녀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 이수연의 몸이 용수철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비껴서는 동시에 몸을 낮췄고 그녀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갔다. 그녀의 손날은 망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외과 의사의 메스였다. 정확하게 밀러의 오른쪽 무릎 뒤 오금의 신경 다발이 모여있는 급소를 가격했다. 밀러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의 거대한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상체가 앞으로 쏠리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 이수연은 회전하던 몸의 원심력을 그대로 실어 왼쪽 팔꿈치를 휘둘렀다. 그녀의 팔꿈치는 밀러의 옆구리, 가장 아래쪽 늑골, 플로딩 라이프스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뼈를 부러뜨릴 정도의 힘은 아니었다. 하지만 호흡을 관장하는 횡격막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해 순간적으로 폐에서 모든 공기를 쥐어짜내는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컥 밀러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시야가 하얗게 변하고 숨을 쉴 수 없다는 극심한 공포가 그를 덮쳤다. 이 모든 과정은 단 3초 만에 이루어졌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병사들의 눈에는 그저 이수연이 한번 몸을 돌렸을 뿐인데 거구의 밀러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인간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마치 마술이나 고개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수연의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무너지는 밀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녀는 성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비틀거리는 그의 등 뒤를 완벽하게 차지했다. 그녀의 오른손이 다시 한번 움직여 이번에는 그의 목덜미 아래 척추와 어깨가 만나는 승모근의 신경점을 강하게 눌렀다. 전신의 짜릿한 마비 증세가 퍼지면서 밀러는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님을 느꼈다. 그의 의식은 명료했지만 팔다리는 마치 무거운 납덩이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저항하고 싶었지만 그의 뇌가 보내는 명령은 신경계의 혼란 속에서 모두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이 가해졌다. 이수연은 그의 등 뒤에서 중심을 잃고 앞으로 쓰러지려는 그의 왼쪽 발목을 자신의 오른발로 가볍게 걸어챘다. 그것은 힘이 아닌 타이밍과 균형의 원리를 이용한 완벽한 유도 기술이었다. 마지막 남은 지지대마저 잃어버린 밀러의 거대한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거대한 통나무처럼 앞으로 쓰러졌다. 헤스에리 둔탁한 소리와 함께 훈련장 바닥에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다. 120kg의 거구가 만들어낸 충격은 꽤나 컸다. 하지만 밀러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그는 숨을 쉴 수도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로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버렸다. 그의 눈에는 하늘이 보였다. 뿌옇고 먼지 가득한 절망적인 하늘이었다. 이수연은 쓰러진 밀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그가 다시 저항할 의지를 보일 경우를 대비해 즉시 다음 동작을 준비했다.
그녀는 쓰러진 그의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그의 등을 누르고 팔을 꺾어 완벽한 제압 자세를 취했다. 이제 밀러는 그녀의 자비 없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밀러가 포효하며 달려나간 순간부터 그가 먼지 속에 처박히고 완전히 제압당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 10초였다. 훈련장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병사들은 모두 입을 벌린 채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을 소화하려 애썼다. 니온도 단 10초 만에 그들이 괴물이라고 생각했던 존 밀러 대위가 그들이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작은 여성의 손에 의해 무력하게 진압되었다.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박진우 이병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이수연 중령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다고 생각했다. 우아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치명적인 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결과는 파괴적이었다. 그는 공포와 함께 전율이 느껴질 정도의 경외심을 느꼈다. 김하사는 반쯤 뽑았던 권총을 스르르 다시 집어넣었다. 그의 입이 마르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군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다. 그는 수많은 종류의 격투 기술을 보아왔다. 하지만 방금 본 것은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폭력이 아니었다. 예술에 가까운 기술이었다. 그녀는 밀러를 파괴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해체했다. 에반스 소위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수연이 사용한 기술들이 미 육군의 격투교범 MACP과 유사하면서도 훨씬 더 정교하고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신경계와 급소를 노리는 타격, 호흡을 제어하는 기술, 그리고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유도 기술까지. 저것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인간 병기였다. 그는 707특임단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온몸으로 실감했다. 이수연은 제압당한 밀러의 등 위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전투복에는 약간의 먼지가 묻었을 뿐 흐트러진 곳 하나 없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기는커녕 방금 가벼운 산책이라도 하고 온 사람처럼 호흡이 평온했다. 그녀는 먼지를 털어낼 생각도 하지 않고 바닥에 엎드려 개처럼 헐떡이는 밀러를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수업은 끝났다. 그리고 밀러는 낙제했다. 10초간의 폭풍이 지나간 훈련장에는 오직 정적만이 남았다. 그 정적은 단순한 소리의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이들의 뇌리에 깊게 각인된 충격과 경외, 그리고 불신이 만들어낸 무거운 침묵의 막모이었다. 시간의 흐름마저 멎어버린 듯한 공간 속에서 오직 이수연 중령만이 홀로 평온했다. 그녀는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 간신히 숨을 몰아쉬는 존 밀러 대위를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자의 희열이나 가해자의 죄책감 같은 감정은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고장 난 기계 부품을 살펴보는 엔지니어처럼 오직 상황을 분석하고 다음 단계를 실행할 뿐이었다. 그녀에게 있어 방금 전의 싸움은 사적인 감정 싸움이 아닌 오염된 조직을 도려내는 외과 수술과 같은 절차의 일부였다. 밀러는 헐떡이며 흙먼지를 들이마셨다. 찢어질 듯한 옆구리의 통증과 온몸을 짓누르는 무력감보다 더 끔찍한 것은 바로 이수연의 저 무감정한 시선이었다. 그는 차라리 그녀가 자신을 비웃거나 욕하기를 바랐다. 그랬다면 최소한 인간적인 감정이라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를 인간으로조차 취급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그저 처리해야 할 문제 상황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뒤엉킨 전선처럼 혼란스러웠다. 패배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부정당했다. 하지만 그 패배의 결과를 감당할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곧 닥쳐올 거대한 후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의 군 생활, 그의 인생, 모든 것이 끝장날 위기였다. 이수연은 더 이상 밀러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넋이 나간 채 굳어있는 미군 병사들을 향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변한 에반스 소이였다. 그녀는 그를 향해 손짓했다. 그 부드러운 손짓에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의 힘이 담겨 있었다. 에반스 소이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기계적으로 그녀를 향해 몇 걸음 다가갔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마치 사자 앞으로 불려나온 초식동물 같은 심정이었다.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예감만이 온몸을 휘감았다. 이수연은 에반스 소이가 다가오자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전히 완벽한 영어였다. Lieutenant, I need a secure line to the USFK Command Center. Now. 소위, 지금 당장 주한미군 사령부와 연결할 수 있는 보안 통신망이 필요하다. 그녀의 요구에 에반스 소위의 눈이 커졌다. 주한미군 사령부. 그것도 보안 통신망으로. 이것은 일반적인 사건 보고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이 일이 훈련을 책임지는 부대 지휘관 선에서 끝나지 않고 한반도 주둔 미군 전체를 총괄하는 최상위 사령부까지 직접 보고될 것임을 직감했다.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Yes, ma'am. Right away. ma'am. 알겠습니다. 즉시 연결하겠습니다. 중령님.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라는 극존칭을 사용하며 허둥지둥 허리에 찬 위성, 전술통신, 단말기를 꺼내 들었다. 그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몇 번이나 단말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간신히 암호화된 채널을 찾아 사령부 교환대에 연결했다. 주변의 모든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위성통신 단말기에서 흘러나오는 짧은 신호음이 마치 밀러 대위의 운명을 재는 초입기처럼 들렸다. 한국군 병사들은 통쾌함과 함께 저 여성 지휘관의 상상을 초월하는 카리스마와 일처리 방식에 전율했다. 그녀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목표를 향해 직선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잠시 후 에반스 소이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이수연에게 단말기를 건넸다. Command is on the line. ma'am. 사령부입니다. 중령님. 이수연은 말없이 단말기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듣는 모든 이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This is Lieutenant Colonel Lee Soo-yeon. Call sign White Tiger. From the 707th Special Mission Group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 Special Warfare Command. 여기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 107 특수임무단. 호출부호 100호. 중령 이수연이다. 그녀는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군 공식 보고 절차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확하게 밝혔다. 그녀가 사용한 호출부호 100호는 707부대를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이 느낄 무게감을 모두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수화기 너머의 반응을 들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채 오직 팩트만을 전달했다. 현재 시각
파주 통합전술 훈련장 델타 섹터에서 코드 레드 상황이 발생했음을 보고한다. 귀관 부대 소속 장교 존 밀러 대위가 연합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동맹국 상급 장교에 대한 폭행을 시도했다. 그녀의 보고는 간결하고 명확했다. 코드 레드. 그것은 전투 상황에 준하는 심각한 비상사태를 의미하는 군사 용어였다.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부대 전체의 기강과 안보에 관련된 중대 사안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밀러의 얼굴이 이제 하얀색을 넘어 회색빛으로 변해갔다. 이수연은 계속해서 보고를 이어갔다. 그녀는 밀러가 박이병에게 가했던 인격 모독과 조롱, 자신에게 퍼부었던 성차별적 발언, 그리고 2차례의 신체적 위협과 마지막 공격 시도까지 모든 것을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기억력은 마치 녹화된 비디오를 재생하는 것처럼 정확했다. 상기 내용은 본관을 포함한 대한민국 육군 제5사단 5중대 병력 전원과 미 육군 제5보병사단 5대대 병력 다수가 목격한 바이다. 증거는 명백하다. 그녀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많은 증인들이 현장에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밀러가 발뺌할 수 있는 모든 퇴로를 차단했다. 그녀의 보고는 완벽한 기소장과도 같았다. 수화기 너점에서 무언가 다급한 질문이 들려오는 듯했다. 이수연은 잠시 듣고 있다가 짧게 대답했다. 인명 피해는 없다. 본관이 상황을 조기에 제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귀관 부대의 심각한 지휘 공백과 군기 문란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다. 그녀는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축소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미군 측의 지휘 책임 문제까지 거론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본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지금 즉시 군사 경찰 MP를 현장에 파견하여 존 밀러 대위의 신병을 확보하고 공식적인 조사를 개시하기 바란다. 이상. 그녀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한 뒤 상대방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통신을 종료했다. 뚜 하고 끊어진 통신음이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단말기를 에반스 소위에게 돌려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맙다. 소위 라고 짧게 말했다. 에반스 소위는 멍하니 단말기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에 들린 작은 기계가 방금 한 사람의 군 경력, 어쩌면 인생 전체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이수연을 쳐다보았다. 저 여성은 대체 누구인가? 그녀는 군인이 맞는가 아니면 심판을 내리러 온 전쟁의 여신인가? 통화는 끝났다. 하지만 진짜 심판은 이제 곧 시작될 것이었다. 훈련장 위 하늘에서 희미하게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수연 중령의 통화가 끝난 뒤 찾아온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해서 환청처럼 들리던 소리가 점차 분명한 형태로 훈련장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다. 두두두두. 그것은 지축을 울리는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였다. 소리는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가까워졌고 곧이어 지평선 너머에서 검은 점 하나가 나타나 순식간에 거대한 형체로 변했다. UH-60 블랙호크. 미 육군의 주력 기동 헬기였다. 하지만 훈련 지원을 위한 일반적인 비행이 아니었다. 동체 양옆으로는 중무장한 도어 거너, 도어 간널들이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었고 비행 고도는 거의 지면에 닿을 듯 낮았다. 그것은 명백히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 비행이었다. 사령부의 반응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단호했다. 블랙호크는 훈련장 중앙상공에서 잠시 호버링하더니 이수연과 밀러가 있는 곳에서 약 50m 떨어진 지점에 착륙을 시도했다. 강력한 하강풍이 휘몰아치며 훈련장 전체에 거대한 먼지 폭풍을 일으켰다. 병사들은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어 팔로 얼굴을 가려야 했고, 임시로 설치된 텐트들이 금방이라도 뽑혀나갈 듯 격렬하게 펄럭였다. 쿵 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헬기가 땅에 내리자세 먼지 폭풍이 잦아들기도 전에 측면 슬라이딩 도어가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림자 같은 인형들이 신속하게 뛰어내렸다. 그들은 일반 전투병이 아니었다. 머리에는 MP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헬멧을 쓰고 있었고, 전투복 팔 부분에는 군사경찰 휘장이 붙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소총이 들려 있었지만 허리에는 권총과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그들의 등장은 훈련장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사건 현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군사경찰 MP 병력과 함께 별 하나의 계급장, 즉 준장 브리가디에 제네랄 계급장을 단 고위 장교가 헬기에서 내렸다. 그는 밀러의 직속 상관보다 훨씬 높은 이번 연합훈련의 미군 측 총책임자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데이비스 준장. 그는 백발이 성성했지만 자세는 꼿꼿했고 얼굴에는 이번 사태에 대한 극심한 분노와 실망감이 서려 있었다. 데이비스 준장은 주변의 다른 병사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이수연 중령과 그녀의 발치에 쓰러져 있는 존 밀러 대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왔고 군사경찰 4명이 그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미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하를 향한 무거운 분노가 실려 있었다. 그는 먼저 이수연 중령의 앞에 멈춰섰다. 그는 그녀의 계급장을 확인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완벽한 각도로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보내는 형식적인 경례가 아니었다. 동급의 지휘관이자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동맹군 장교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과 사과가 담긴 경례였다. 중령, 이번 일에 대해 미 육군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오. 데이비스 준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유감과 함께 부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지휘관으로서의 책임감이 묻어났다. 나의 장교가 저지른 수치스러운 행동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소.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나의 지휘 책임이오. 이수연은 그의 경례를 받으며 담담하게 답했다. 그녀 역시 완벽한 자세로 경례를 돌려주었다.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준장님, 저는 이 문제가 양국군의 오랜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번 일을 대충 덮고 넘어갈 생각은 말라는 단호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데이비스 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요. 중령, 그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좋소. 그는 경례를 풀고 마침내 시선을 돌려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밀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 이수연을 대할 때와는 180도 달랐다. 그 안에는 경멸과 혐오, 그리고 차가운 분노만이 가득했다. 밀러 대위.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밀러는 그 목소리에 움찔하며 간신히 상체를 일으키려 했었다. 하지만 데이비스 준장은 그를 제지했다. 움직이지 마라.
넌 이제 미 육군 장교로서의 모든 명예와 권위를 상실했다. 그는 뒤에 서 있던 군사경찰에게 턱짓을 했다. 체포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두 명의 군사경찰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밀러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쓰러져 있는 밀러의 양팔을 거칠게 뒤로 꺾어 결박했다. 철컥하는 차가운 금속성 소리와 함께 밀러의 손목에 은색 수갑이 채워졌다. 그 소리는 밀러의 군 경력에 내려진 사망 선고와도 같았다. 한 명의 군사경찰이 낮은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그 목소리는 주변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며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밀러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하지 않았다. 그의 영혼은 이미 몸을 떠난 듯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다. 수갑이 채워진 밀러는 군사 경찰들에 의해 거칠게 일으켜 세워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패배자의 낙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을 지켜보는 수많은 병사들의 시선. 특히 그가 조롱하고 무시했던 한국군 병사들의 시선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는 짐짝처럼 헬기를 향해 끌려갔다. 그가 지나가는 길에 서 있던 미군 병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비켜주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이 아닌 경멸과 수치심이 가득했다. 그는 부대의 자랑이 아니라 부대의 수치였다. 밀러는 그렇게 자신이 지휘했던 부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모습으로 퇴장했다. 밀러가 헬기에 태워지고 문이 닫히자 데이비스 준장은 다시 이수연에게 다가왔다. 중령, 다시 한번 사과드리오. 공식적인 조사 절차가 시작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중령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소. 협조해 줄 수 있겠소. 물론입니다. 필요한 모든 절차에 협조하겠습니다. 이수연은 간결하게 대답했다. 데이비스 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남아있는 양국 병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확성기를 들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오늘의 연합훈련은 이 시간부로 즉시 중단한다. 전 병력은 각자의 부대로 복귀하여 재정비하도록. 이번 사태의 전말은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이다. 동맹군에 대한 존중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잃어버린 자는 그 누구도 우리와 함께할 자격이 없다 이상. 그의 연설이 끝나자 블랙호크는 다시 한번 거대한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하늘로 솟아올랐다. 밀러를 태운 헬기는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지만 훈련장에 남은 모든 이들은 알고 있었다. 방금 그들의 눈앞에서 한 오만한 장교의 세계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아무 표정 없이 서 있는 한 명의 여군 중령이 있었다. 존 밀러 대위를 태운 블랙호크 헬기가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도 훈련장에 남은 병사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데이비스 준장의 해산 명령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선뜻 발을 떼지 못했다. 그들의 머릿속은 방금 목격한 비현실적인 사건의 잔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거대한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듯한 공허함과 정적이 그들을 짓눌렀다.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그 여파는 이제 막 거대한 파문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훈련에 참여했던 모든 한미 양국 장병들은 소속 부대로 복귀하자마자 무기한 대기 명령과 함께 함구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수백 명의 눈이 목격한 사건의 진실은
철통 같은 보안도 막을 수 없는 소문이 되어 양국 군 캠프 전체로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소문의 중심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한 명은 미 육군 대위라는 직위와 거대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작은 동양인 여군 장교에게 10초 만에 제압당하고 수갑을 찬 채 끌려간 존 밀러였다. 그는 순식간에 조롱과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그의 오만하고 무례했던 과거 행적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그의 몰락은 자업자득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바로 이수연 중령이었다. 그녀에 대한 소문은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었다. 처음에는 정체불명의 여군이었던 그녀는 707특 임단 소속의 중령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외와 찬사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의 작은 체구, 침착한 대응,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전투 능력은 병사들 사이에서 부풀려지고 각색되어 마치 살아있는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다음 날부터 미군 법무실 JAG 주도의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조사관들은 가장 먼저 사건의 목격자들을 소환했다. 에반스 소위는 첫 번째 소환 대상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굳은 얼굴로 조사실에 앉아 냉정하고 집요한 법무관의 질문에 답해야 했다. 그는 자신이 본 모든 것을 밀러의 모욕적인 발언부터 마지막 공격 시도까지 숨김없이 진술했다. 진술을 하는 내내 에반스는 깊은 자괴감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이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밀러를 제지했더라면 이런 끔찍한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다. 그의 침묵이 밀러의 광기를 부추겼고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었다. 그는 자신이 방관자이자 비겁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박진우, 이병과 김하사를 비롯한 한국군 병사들의 진술도 이어졌다. 그들의 진술은 모두 일관되었고 밀러의 명백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었다. 조사관들은 교차 검증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재구성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질수록 밀러의 죄는 더욱 명백해졌고 이수연 중령의 대응은 완벽한 정당 방위이자 지휘관으로서의 합당한 조치였음이 입증되었다. 사건 발생 이틀 후 데이비스 준장은 직접 한국군 특수전사령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 그는 그곳에서 이수연 중령을 다시 만났다. 훈련장에 먼지 쌓인 전투복이 아닌 각 잡힌 정복을 입은 그녀는 더욱 위험 있어 보였다. 데이비스 준장은 다시 한번 미군을 대표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현재까지의 조사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존 밀러 대위는 현재 미결수 신분으로 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소. 데이비스 준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법무실의 검토 결과 가중, 폭행, 상관, 모욕, 직무유기, 군 품위 손상 등 군법회의에 회부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중죄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요. 정상 참작의 여지는 전혀 없소. 이수연은 조용히 그의 설명을 들었다. 그녀는 어떤 감정도 내비치지 않은 채 그저 절차에 따라 일이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뿐이었다. 그의 개인적인 일탈이 굳건한 한미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사적인 감정이 아닌 동맹 전체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이런 태도에 데이비스 준장은 더욱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뛰어난 전투 요원일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을 가진 진정한 지휘관이었다. 그는 이 사건이 오히려 양국군의 상호 존중 문화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이수연에게 미군 측의 전적인 협조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몇 주 후 캠프 험프리스에서 존 밀러 대위에 대한 군법회의가 열렸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수십 명의 증인과 명백한 증거 앞에서 밀러 측 변호인은 결론을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 밀러는 법정에 서 있는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한때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패배한 남자의 초라한 모습이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 존 밀러. 본 법정은 피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최종 형량이 선고되었다. 이에 본 법정은 통합군사법전 UCMJ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첫째, 불명예 전역에 처한다. 둘째, 모든 봉급과 수당을 몰수한다. 셋째, 피고의 계급을 대위에서 2등병으로 강등한다. 넷째, 캔자스주 레버너스 미 육군 교도소에서 10년간 복역할 것을 명한다. 판결은 가혹했다. 불명예의 전역은 군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악의 형벌이었고 10년의 징역형은 그의 남은 인생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계급 강등은 그의 자존심에 가해진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다. 그는 장교로서의 모든 기록을 박탈당한 채 가장 비참한 이등병의 신분으로 군복을 벗게 된 것이다. 존 밀러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듯했다. 군사 경찰에게 이끌려 법정을 빠져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한때 훈련장을 호령하던 거구의 장교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왜소하고 초라했다. 제목에서 예고했던 것처럼 그것은 한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추악한 최후였다. 이 사건은 하나의 큰 교훈을 남겼다. 오만함과 편견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파멸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힘은 덩치나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 내면의 규율과 실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존 밀러의 이름은 미군 장교 명단에서 불명예스럽게 삭제되었지만 이수연 중령의 이름은 양국군 장병들의 가슴 속에 전설로 남게 되었다. 존 밀러 대위가 불명예스럽게 군을 떠나고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다. 중단되었던 한미연합훈련은 재개되었다. 훈련장의 풍경은 이전과 같았다. 여전히 태양은 뜨거웠고 바람은 흙먼지를 실어 날랐으며 병사들의 함성과 총성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곳을 채우는 공기의 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훈련장에 미묘한 불신과 경쟁심, 그리고 일부 미군 병사들의 오만함이 섞여 있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끈끈한 존중과 건강한 협력 관계가 자리 잡았다. 특히 미군 병사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군을 자신들보다 한 수 아래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전술과 기술을 배우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밀러의 빈자리는 에반스 소위가 임시로 맡게 되었다. 그는 아직 경험이 부족했지만 진심으로 한국군을 존중하고 그들에게서 배우려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그의 지휘 아래 양국 병사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훈련에 임했고 작전 성공률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존 밀러라는 하나의 오염원이 제거되자 조직 전체가 건강하게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이수연 중령이 있었다. 그녀는 사건 이후에도 변함없이 훈련장을 찾았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녀를 평범한 행정장교나 통역관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녀가 나타나면 훈련에 열중하던 병사들조차 잠시 동작을 멈추고 그녀를 향해 경외심 가득한 시선을 보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교본이자 움직이는 전설이었다. 그녀는 결코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말없이 훈련을 지켜보았고, 때로는 한국군 병사에게 다가가 자세를 교정해 주거나 미군 장교의 전술 지도에 조용히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그녀의 말은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이와 통찰이 담겨 있었다. 이제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은 양국군 모두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다. 어느덧 훈련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모든 훈련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한국군 병사들이 부대 복귀를 위해 정렬해 있었다. 해질녘의 붉은 노을이 그들의 지친 얼굴과 땀에 젖은 전투복을 비추고 있었다. 이수연은 그들 앞에 섰다. 모든 병사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그들은 그녀가 이번 사건에 대해, 그녀의 위대한 승리에 대해 무언가 말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수연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달랐다. 지난 몇 주간 모두들 수고 많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수백 명의 병사들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전술, 사격술, 그리고 생존 기술까지. 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기를 바란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병사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마주쳤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오만함과 편견, 그리고 나태함이다. 특수부대원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소총이나 폭탄이 아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는 규율이다. 가장 위대한 힘은 강철 같은 근육이 아니라 고통과 유혹을 이겨내는 극기의 정신이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가장 높은 명예는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전우를 지키는 것이다. 그녀의 연설에는 존 밀러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은 그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는 대신 그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모든 병사들의 가슴에 심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한 명의 오만한 장교를 징벌한 것을 넘어 군대 전체의 정신을 한 단계 성장시키고 있었다. 연설을 마친 이수연은 병사들에게 복귀를 명령했다. 병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우렁찬 목소리로 충성을 외치며 그녀에게 경례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동, 그리고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오늘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가슴 깊이 새겼다. 병사들이 모두 떠난 훈련장에는 이수연 홀로 남았다. 그녀는 지휘 텐트 앞에 서서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시끄러웠던 훈련장은 이제 평온을 되찾았고 멀리 보이는 산 능선이 한 폭의 그림처럼 고요했다. 그녀의 행동으로 시작된 거대한 폭풍은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더 단단한 질서를 만든 뒤 소멸했다. 그녀의 얼굴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가 아니었다.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자의 조용한 만족감이었다. 그녀는 이 땅의 평화를 지키는 이름 없는 수호자. 그녀의 전설은 앞으로도 군에서 군으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내일도 오늘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다. 진정한 영웅은 언제나 그런 법이니까. 이하. 오디오북 유튜브 채널의 마무리. 멘트 형식. 이수연 중령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약자를 짓밟던 오만한 대위의 비참한 최후. 그리고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상대를 판단했던 그에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이수연 중령의 압도적인 활약.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사이다 같은 이야기였다면 저희에게도 큰 보람일 것 같습니다. 진정한 힘은 거친 언행이나 커다란 덩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는 규율과 상대를 존중하는 품격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수연 중령의 마지막 연설에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